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우 특별하고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룡소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하은경 작가님의 장편 소설 황금열광이라는 작품입니다. 제2회 틴 스토리킹 수상작이기도 한데요. 무척 재밌습니다. 책 소개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노인이 살해당한 수요일 밤 최정란이 사라졌다. 1938년 경성, 황금에 대한 열광과 시대의 열망이 뒤엉킨 역사 추리 소설. 이런 구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작가에 대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3월에 출간된 신간인데요. 이 작품을 낭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은경 작가님과 비룡소 출판사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실까요? 황금열광, 하은경. 조선 취인소 출입구를 나오자 그를 향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카메라 불빛이 펑펑 터지면서 기자들이 정신없이 질문을 퍼부어댔다. 저 최동재 군이죠? 이번에 동신조 주식을 매수해서 대박이 나셨는데 뭐 남다른 비책이 있었습니까? 매일신보 기자라고 밝힌 이가 동재에게 물었다. 남다른 비책이야 뭐 그저 밤낮 없이 주식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주식시장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연구했지요. 동재의 대답에 이번에는 동아일보 기자라는 이가 질문을 던졌다. 지난 소련군과 일본군의 충돌로 대부분 주가가 폭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동제군은 남들과 달리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한 식견도 연구한 결과였나요? 아, 그거야 명치정, 본정, 황금정 거리를 하는 일 없이 걷다 보면 알 수 있죠. 잘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쟁은 금방 끝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중국하고 전쟁을 치르는 중에 뭐하러 또 싸우겠어요? 하여 주가가 바닥을 칠 때 제가 좀 무리해서 주식을 사들였죠. 한마디로 요 직감이라는 것이 딱 맞아떨어진 셈이에요.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왔다. 동재는 우쭐해서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갔다. 대단한 식견이십니다. 17살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쓰실 생각인가요? 기자의 질문에 둘러선 사람들이 눈빛을 반짝이며 동재의 입을 바라보았다. 대답을 미루고 동재는 잠시 명치정 거리를 내다보았다. 잘 닦인 거리에 높다란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그 거리를 반지르르하게 차려입은 멋쟁이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녔다. 별천지 같은 거리를 홀린 듯 보고 있으니 지난 몇 년 동안 벼르고 벼르던 일들이 떠올랐다. 동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말했다. 우선 명치정에다 높은 빌딩을 짓고요. 백화점에 가서 양복하고 구두를 왕창 산 다음에 자동차를 세단으로 뽑아서는 잘 빠진 여자하고 뻥 뚫린 도로를 쭉 달려볼랍니다. 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단번에 기대를 허물어뜨리는 대답에 입을 쩍 벌리며 물찬 제비같이 생긴 청년을 바라보았다. 도무지 기사로 쓸 수 없는 말이었다. 아니, 저런 파렴치한 소리는 절대 기사로 써서는 안 된다. 저게 완전 생날라리로군. 수근대는 소리를 뒤로하고 동재는 앞으로 걸어갔다. 뒤통수를 찌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 콕콕 찔러봐라. 그래봤자 당신네들 눈만 시리겠지. 동재는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 같았다.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부자가 된 것이다. 그것도 조선 팔도에 널린 고만고만한 부자가 아니었다. 이를테면 그는 조선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부였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골목길에 이르자
동재는 이 황홀한 기분을 홀로 맘껏 누렸다. 그러다 보니 평소 비웃던 졸부들이 위대해 보이기까지 했다. 어울리지도 않게 양복을 빼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졸부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터진 인간들이었다. 이 짜릿함은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졸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그리고 곧 그 대열에 끼게 될 생각을 하니 꿈만같이 황홀했다. 최동재, 넌 부자다, 부자. 폴짝 뛰어오르며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를 때였다. 느닷없이 돌멩이가 날아오더니 연달아 뒤통수를 때렸다. 동재는 머리를 감싸주며 주위를 노려보았다. 한껏 들뜨던 기분이 삽시간에 사라지고 불덩이 같은 화가 솟구쳤다. 이건 조선 최고 거부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자 범죄였다. 놈을 잡기만 하면 목이라도 비틀어 놓을 것처럼 사납게 눈알을 부라렸다. 누가 감히 조선갑부 최동재의 뒤통수를 때려? 동재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 혼이 나간 듯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구긴 누구야? 앞불싸. 방문 앞에는 주인 영감이 턱 버티고 서 있었다. 예순줄에 접어든 김노인은 어이가 없어 혀를 끌끌 찼다. 동재는 이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달콤한 몽상의 끈앞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허둥지둥 주위를 살폈다. 그러나 머리맡에 떨어진 호두알 2개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과 같은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꿈이었던 것이다. 맥이 탁 풀리는 것과 동시에 김노인을 향해 부하가 치밀었다. 에이, 저 망할 영감쟁이를 그냥. 동재는 어금니를 질끈 깨물었다. 할 수만 있다면 주인 영감 콧대를 확 비틀어버리고 싶었다. 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꼬락서니 하고는. 이놈아, 해가 머리 꼭대기에 떠오를 때까지 잠만 잘 테냐? 김노인의 한결같은 악다구니를 흘려들으며 동재는 밖을 내다보았다. 좁은 마당은 볼성사납게 시멘트 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었다. 그 마당을 가운데 두고 벌집처럼 붙어있는 방들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방 한 칸에 을에 5~6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살을 비집고 살았다. 또 4가구가 공동으로 쓰는 뒷간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 구린내를 풍겼다. 주인장 김노인의 안채라고 해보아야 조금도 나을 게 없었다. 대청마루 바닥은 언제적인 것인지 틈사이마다 시퍼런 곰팡이가 피었고 몇 해가 지나도록 갈지 않은 창호지문은 때에 절어 아예 잿빛을 띠었다. 그 모든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던 동재는 낯빛이 우울해졌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린 것 마냥 허탈하기 짝이 없었다. 이놈아, 얼른 밀린 방세나 내놔. 서글픈 동재에게 김노인은 속도 없이 자꾸 악다구니를 내질렀다. 3달치가 밀렸으니까 6~3은 18이라. 옳거니 18원이구먼. 아, 진짜 누나한테 말하라고요. 동재는 짜증이 치밀었다. 골이 깊게 파인 김노인의 주름투성이 얼굴을 쳐다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김노인이 남은 호두알 하나를 냉큼 내던졌다. 딱 호두알이 정확하게 동재 이마에 맞았다. 앓는 소리를 내는 동재에게 김노인이 단단히 일렀다. 사흘이야, 사흘. 딱 사흘만 기다릴 테니 그리 알아. 김노인은 헛기침을 하고 나서 절뚝거리며 마당으로 걸어갔다. 동재는 이마를 문지르며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김노인의 뒷모습을 흘겨보았다. 저 영감쟁이 뒤태 한번 볼만하네. 발을 뗄 때마다 엉덩이를 비중 내미는 꼴이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그렇지만 김노인이 원래부터 절름발이는 아니었다. 2~5달 전
봉변을 당한 뒤 한쪽 다리를 저을게 되었다. 김노인이 동대문으로 방세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그때 종로통을 주름잡는 배두식 패거리한테 협박을 당했는데 재수없게도 한 녀석이 위협하며 들이민 칼에 발버둥 치다가 무릎을 깊게 찔리고 말았다. 배두식은 종로통 장사치들을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하는 깡패 두목이었다. 때문에 패거리를 시켜 경성 알부자로 소문난 김노인한테 돈줄을 대라고 번번이 협박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졸지에 다리 병신이 되고도 김노인은 배두식 패거리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영악한 김노인이 따로 생각해둔 게 있다고 했다. 보나마나 합의금 운운하며 돈을 뜯어냈겠지 뭐. 아무튼 돈에 환장한 영감쟁이라니깐. 내뱉고 나자 동재는 불쑥 화가 치밀었다. 그때 김노인을 발견한 것이 바로 동재였던 것이다.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김노인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다리를 크게 다쳤는지 피까지 철철 흘렸다. 동재는 다짜고짜 김노인을 들쳐업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갔다. 전차를 기다릴 새도 없었다. 무작정 업고 달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죽을 둥 살 둥해서 살려놓았더니 김노인은 은혜도 모르고 되레 큰 소리만 쳤다. 야 이놈아, 그렇게 달려가다가 내가 죽기라도 했으면 어떡할 참이었냐? 전차나 닭구신을 탔어야지. 그러고는 들고 있는 지팡이로 머리통을 딱 내리쳤다.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털끝만큼은 있었는지 다음날 방문을 벌컥 열고 무언가를 휙 내던졌다. 노인네 낯짝만큼이나 쭈글쭈글한 곶감 3개였다. 아이고, 내 머리가 어떻게 됐지? 저 쇳덩어리 같은 영감쟁이를 업고 세브란스가 어디라고 뛰어? 밖으로 나가는 김노인을 보며 동재는 주먹을 휘둘렀다. 구두쇠에다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 아니었다. 꼬락서니는 또 어떻고? 동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림새는 광통교 거지 왕초보다 형편없었다. 노다지 금광을 캐면 뭐해? 나 같으면 당장에 세단으로 자동차를 뽑아서는. 거기까지 말하자 다시금 꿈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주식이 대박나서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되는 꿈은 정말이지 입안에 침이 고일 정도로 달콤했다. 동재는 방안을 휘둘러 보다 아쉬운 듯 입맛을 쩍 다셨다.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더니 뭔가 생각난 듯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서둘러야겠네? 정난이 사다 걸어놓은 시계가 12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동재는 파자마 바람으로 마당으로 나와 세수를 했다. 명치정으로 나갈 참이었다. 제법 긴 앞머리카락을 공들여 빗질하고 나서 옷걸이에서 셔츠를 하나하나 꺼내 입기 시작했다. 하늘빛, 연두빛 셔츠를 차례로 입어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벗어 던졌다. 줄무늬 셔츠에 검은색 외투를 걸쳐 입고 그제야 흡족하게 거울 앞에서 벗어났다. 갈수록 옷차림이 신경 쓰였다. 제 아무리 광을 내고 나가도 명치정 멋쟁이들만 보면 늘 기가 죽기 때문이었다. 그래봤자 한 방이야. 한 방이면 끝이라고. 버릇처럼 중얼거리자 다시금 기분이 들떴다. 활짝 열린 대문을 나선 뒤 동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걸었다. 전차에서 내린 동재는 명치정 거리로 걸어갔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한껏 멋을 낸 여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얇은 양말에 무릎을 살짝 덮은 통치마가 대세였다. 개중에는 가을 티를 내려는 듯 스카프를 두른 이들도 있었다. 동재는 여자들의 뒷모습을 힐긋대며 조선 취인소 앞에 다다랐다. 오후 햇살을 받은 3층 건물 표면이 검푸는 빛 물고기의 비늘처럼 반질거렸다.
벽돌을 섞어 지은 석조 건물은 앞면에 돔을 얹어 꽤 웅장했다.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건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동재는 다시금 횡재의 꿈을 다졌다. 한 방이야 한 방. 한 방이면 내 인생도 세단이라고 세단. 명치정 어느 건물 한 채가 제 것이라도 된 듯 가슴이 뛰었다. 정말로 주식이 대박나서 명치정에 건물을 산 사람을 보았다. 벼락부자가 된 그자가 거리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동재도 맨날 잃기만 한 건 아니었다. 한동안 누나 정란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용돈을 벌었었다. 뿌린 액수가 적으니 거둔 것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짜로 들어온 그 쏠쏠한 돈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 목돈이 생기면 당장이라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가만 보니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였다. 운만 따라준다면 동재도 머지않아 큰 부자가 될 거라고 확신했다. 동재는 건물 앞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았다. 벌건 대낮부터 도박꾼들이 둘러서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다. 1, 200원이나 하는 주식을 살 수 없는 가난한 투기꾼들이었다. 한 판에 10원, 많게는 100원을 내건 채 주식 등락을 놓고 도박판을 벌이는 참이었다. 모두들 도박판에서 한몫 잡으면 주식을 왕창 사서 대박날 꿈을 꾸었다. 요 며칠 경찰 단속이 느슨해지자 도박꾼들이 몇 배로 늘어나 좋기 100여 명은 되어 보였다. 어이, 양영달! 동재는 도박판으로 걸어가 한창 도박에 빠져있는 영달을 불렀다. 지난번에 빈털터리가 돼놓고도 녀석은 물불 가리지 않고 판돈을 3개 불렀다. 모아둔 카페보이 월급 1년치를 단숨에 날렸으니 또 빚을 낼 게 뻔했다. 그런데 어디서 자꾸 빚을 내는지 녀석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도박을 했다. 영달은 동재를 보더니 그대로 판에 몰두했다. 자식, 열내기는. 동재는 어슬렁거리다가 대여섯 명이 몰려있는 판으로 끼어들었다. 네, 동신주가 옳은 달을 놓고 10원 걸겠소. 술에 절어 코끝이 벌건 중년 남자가 10원짜리 지폐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에이, 10원이 뭐예요? 고까지 것 걸어가지고 맛이 나겠어요? 젊은 치는 꽤나 자신만만한지 단번에 내린다에 판돈 100원을 걸었다. 그의 기세에 휘둘려 나머지 사람들도 줄줄이 내린다에 판돈 100원씩을 걸었다. 동자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생각보다 판돈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100원이면 김노인의 지긋지긋한 악다구니를 듣지 않고도 1, 2년치 방세를 낼 수 있는 돈이었다. 다행히 운이 좋아 동신주가 오른다면 몇백 원이 아니라 몇만 원이라도 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이 내린다면 그야말로 빚더미에 오르게 될 터였다. 그런 생각이 들자 덜컥 겁이 났다. 현실은 결코 꿈이 아니었다. 동신주가 오를지 내릴지 도대체 누가 알겠는가 말이다. 에구, 난 빠질랍니다요. 생각할 것도 없이 동재는 슬그머니 꽁지를 내렸다. 어느 결에 왔는지 영달이 동재를 보고 씩 웃었다. 간이 그리 콩알만해서 어떻게 큰 돈을 벌겠냐? 1년치 월급을 고스란히 날린 주제에 영달은 거드름을 피웠다. 동재는 어이없는 얼굴로 영달을 보았다. 그런데 녀석이 뭘 잘못 먹었나? 이 벼랑간 녀석의 눈동자가 크게 벌어지더니 낯빛이 파리해졌다. 입술까지 바르르 떨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자가 바로 김금만이야. 빨간 셔츠 입은 저 남자. 동재는 영달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김금만? 어디서 들어보기는 했지만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다. 깡마른 몸에 눈매가 날카롭게 생긴 청년이었다. 윤이 나는 붉은 와인빛 셔츠를 입었는데
분위기가 여느 건달놈 같지 않았다. 18이나 19쯤 먹었을까?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 탓인지 금마는 한눈에도 무척 영리해 보였다. 오라, 저자가 바로 김금만이구먼. 그제야 동재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영다리 입에 가끔 오르내리던 건달 김금만이었다. 김금만은 종로통 건달패 두목 배두식의 오른팔이자 행동대원이었다. 경성고보를 중퇴하고 배두식 밑으로 들어가 깡패가 되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경성고보는 아무나 들어가는 고등보통학교가 아니었다. 경성제국대학을 목표로 둔 인재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금만이 어떤 사연으로 고보를 그만두고 깡패가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동재는 보나마나 뻔한 사연일 거라고 생각했다.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탈선의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돈에 아주 환장한 녀석이 분명했다. 바로 동재 자신처럼 말이다. 그런데 금만은 머리 좋고 배포가 큰 녀석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종로통 장사치들을 상대로 고리를 뜯어내는 일을 체계적인 사업으로 구상하는 중이라고 했다. 또 극단이나 음반 시장에도 서서히 세력을 뻗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깡패 두목 배두식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종로통을 휘어잡는 깡패 두목이 되기까지 전설과도 같은 일화들이 떠돌았다. 그렇듯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지만 배두식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김금만을 후계자로 지목했다. 경성고보 중퇴라는 간판을 배두식이 꽤나 흐뭇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아직 10대에 불과한 금만을 후계자로 지목할 정도였으니 그를 각별하게 생각한 것만은 틀림없었다. 야, 말도 마라 말도 마. 요즘엔 저자가 이틀이 멀다 하고 우리 카페에 들락거린다. 패거리가 몰려와서 술 마시는 걸 보면 장난이 아니야. 삐루를 상자채 놓고 들이 퍼붓는다니깐. 영달은 꽁무니를 빼면서 뒷걸음질 쳤다. 그 모습이 꼭 빚쟁이한테 쫓기는 채무자 같았다. 근데 저자가 왜 잔챙이들이나 하는 도박판을 기웃거리는 거지? 동재가 의아해서 물었다. 뭐 도박 중독이겠지. 아마 판돈으로 1, 2만 원이 오갈걸? 1, 2만 원이면 마당 넓은 문화주택 한두 채를 살 가격이야. 1, 2만 원이라. 동재는 그 어마어마한 판돈에 기가 질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구미가 당겼다. 다시금 김금만을 보았다. 희한하게도 김금만은 여느 도박꾼들과는 달리 느긋해 보였다. 도박판에 열을 올리기는커녕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듯 자꾸 주위를 둘러보곤 했다. 동재가 중얼거렸다. 제 아무리 경성고보를 다녔으면 뭐하냐? 어차피 깡패 주제. 석양이 질 무렵 동재와 영달은 발걸음을 돌려 명치정 상점거리를 걸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짙게 화장을 하고 나온 여자들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동재 눈에는 한껏 치장하고 나와서 경성 어느 갑부놈 하나를 물려는 것으로 보였다. 휘릭. 동재는 자기 또래쯤으로 보이는 여자를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 여자가 멈춰서더니 동재를 향해 눈을 흘겼다. 어이, 아가씨. 예쁜데? 커피나 한잔 할까? 동재가 수작을 걸자 여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재빨리 걸어갔다. 그 모양이 재미나다는 듯 영달이 불량스럽게 낄낄거렸다. 참, 언제 유미코 좀 정식으로 소개해 주라. 동재는 고만고만한 여자들을 보며 유미코가 떠올랐다. 유미코는 영달이 일하는 카페의 점원이었다. 영달이 낄낄거리다 말고 대뜸 정색을 했다. 야, 일찌감치 꿈 깨. 걔 김금만이가 벌써 찍었어. 뭐? 그 새끼가? 한데 말도 마라.
고깃집에 김금만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선물을 갖다 바쳐도 본체도 안 하더라. 김금만이가 깡패이긴 해도 경성고보를 다녔던 놈이잖냐. 인물도 훤하고. 근데 고깃집에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동재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러면 그렇지. 김금만 같은 날건달한테 홀딱 넘어갈 유미코가 아니었다. 동재는 새초롬한 유미코의 얼굴이 몹시 보고 싶었다. 배짱도 두둑해서 거칠게 짝이 없는 손님들과 대거리하는 걸 보면 기가 차다가도 마냥 마음이 끌렸다. 길바닥 한번 삐까번쩍하다. 동재는 기분이 들떠 거리를 향해 냅다 소리를 질렀다. 옆에서 영다리가 미친놈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매끈한 건물 벽에 기대앉아 대나처럼 환한 거리를 한참 바라보았다. 역시 학교를 때려치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죽치고 앉아 노는 게 재미있었다. 거리 구석구석에는 놀거리며 볼거리가 많아 심심할 새가 없었다. 게다가 젊은 사람들 천지인 이 거리에 서면 저절로 생기가 돌았다. 사실 애초부터 동재는 공부에 별 취미가 없었다. 집안 사정이라도 넉넉하면 그럭저럭 놀면서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살림이 기울어 비싼 학비를 낼 형편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진작에 돌아가시고 석유 공장에서 감독을 하던 아버지가 병을 앓다 돌아가신 뒤에는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다. 병원비를 대느라고 청진정 집까지 다 날리고 말았다. 누나가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아버지 병원비로 진 빚을 여태 갚느라고 사실은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다. 주식에 빠진 뒤 동재는 중퇴한 고보에 새털만큼 남아있던 미련마저 싹 가셨다. 고보를 졸업한다고 해도 기껏 월급쟁이 신세였다. 제 아무리 잘 나가는 월급쟁이라 해도 요즘 같으면 경성에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몇 년 사이에 경성의 집값과 월세가 폭등했다. 길을 쓰며 돈을 모은다 해도 기약 없이 남의 집 살이를 해야 할 판이었다. 아무렴 그 월급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다. 구질구질한 이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주식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동재에게 한방의 꿈은 역시 주식이었다. 동재는 언젠가는 멋들어지게 쭉 뻗어나가는 인생을 살 작정이었다. 마당 넓은 문화주택에 8기통 엔진이 달린 세단을 타고 인생을 즐길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일단 도박판을 크게 벌려야 할 텐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였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퍼뜩 정난이 떠올랐다. 집세도 밀려가면서 월급을 어디다 감춰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잘 나가는 백화점 여점원답게 단장이하지만 웬일로 요즘엔 수수한 차림을 하고 다녔다. 게다가 그놈이 사준 화장품이며 옷가지들이 수두룩하니 뭘 사들고 오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두었다는 말인데. 동재는 마음이 바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아무래도 오늘은 누나를 만나서 단판을 지을 작정이었다. 어이, 심심하면 오늘 밤에 또 보자고. 동재가 휙 돌아서며 한 팔을 치켜들고 말했다. 영달은 별 싱거운 놈 다 있네. 중얼거리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동재는 미스코시 백화점이 있는 서편으로, 영달은 반대편 카페 거리를 향해 걸어갔다. 경성 우편국을 뒤로 한 채 동재는 맞은편 5층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미스코시 백화점이었다. 부채꼴로 펼쳐진 앞면에 출입구를 화강암으로 장식한 외관이 눈부실 정도로 근사했다. 누나가 저곳에서 일한단 말이지? 동재는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그 사이에도 백화점 안으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저녁 7시 무렵이었다. 광장을 가로질러 동재도 미스코시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백화점 가방을 양손에 들고 매장을 기웃거렸다. 동재는 높다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전등 불빛이 한낮 태양처럼 따갑게 두 눈을 쏘아댔다. 양장을 차려입은 여점원들이 동재에게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를 했다. 그때마다 동재는 멋쩍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놈의 백화점이란 늘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곳이었다. 동재는 얼음판처럼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걸어가며 줄곧 기가 죽었다. 승강기를 타고 3층 신사부에서 내리자 세 번째 매장에 서 있는 정난이 보였다. 동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었다. 정난은 습관적으로 짓던 미소를 싹 거두고 큰 눈을 치떴다. 웬일이야? 매장 안을 기웃대던 손님들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정난이 쏘아붙였다. 그 동생한테 하는 소리가 참 야박하네 그려. 동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건들거렸다. 하지만 캥기는 구석이 있어서 정난의 눈치를 살폈다. 귀 밑에서 달랑거리는 단발머리가 윤기 하나 없이 푸석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종아리에 계란 같은 근육이 뭉쳤다. 21살, 활짝 피어야 할 얼굴은 피로가 덮개처럼 달라붙어 초췌하기 짝이 없었다. 동재는 문득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마음이 든 건 결코 아니었다. 어쨌든 이번에는 돈을 좀 뜯어낼 생각이었다. 판돈이 커지는 바람에 요 며칠 도박판에 끼지 못했더니 손가락이 근질거릴 지경이었다. 저 누나, 동재가 막 이야기를 꺼내려던 참이었다. 됐거든? 일 없으면 얼른 집에나 들어가 있어. 난 폐점 시간까지 매상을 더 올려야 된다고. 누가 네 속을 모를 줄 알고? 쌀쌀 맞기가 한겨울 찬바람처럼 매서웠다. 동재는 은근슬쩍 부어가 났다. 화를 참느라고 어금니를 질끈 깨물었지만 아쉬운 쪽은 역시 자신이었다. 저 누나, 그러지 말고 돈 좀 꿔줘. 내 금방 돈 벌어서 배로 갚아줄게. 동재의 말에 정나는 단박에 누나를 불아렸다. 그리고는 어떻게 한 번에 그럴 수가 있는지 주위를 살피며 눈웃음 짓고 입가에 미소를 띠는 것과 동시에 낮은 목소리로 윽박질렀다. 네 녀석 하는 수작이 뻔하지.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느니 성을 바꾸고 말 테야. 그러더니 지나가는 손님을 향해 허리를 깊게 숙이며 오래도록 인사를 했다. 나 참 치사해서. 아니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3할로 쳐서 갚아준다니까? 정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녀석이 돈을 뜯어가 하는 짓이란 게 불보듯 뻔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학교를 때려치우더니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안쓰러워서 돈 몇 푼을 쥐어주곤 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게 바로 녀석의 인생을 종칠 짓이었다. 이참에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녀석의 버릇을 고치지 못할 터였다. 도박이야말로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지 말고 내 어디 점원짜리 하나 알아봐 주련? 정난이 부르퉁한 동재 얼굴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채, 일 없수다. 그깟 일에서 얼마나 번다고? 이 머지않아 대박이 터져봐. 내 인생도 뻥 터져서 경성 안에다가 요런 빌딩을 짓고 말 테니까. 동재는 바닥을 툭툭 걷어차며 오기를 부렸다. 이런 헛바람만 잔뜩 든 놈 같으니라고. 정나는 동재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어쩌다가 저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녀석은 구제불능이었다. 오늘 밤 녀석을 앉혀놓고 단단히 이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녀석이 정말 날건달이 될까 걱정되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지라 녀석에게 마음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도 녀석과 마주 앉을 시간이 없었다. 오늘은 수요일이었다.
정나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윤곽이 또렷한 얼굴에 잠시 긴장한 빛이 흘렀다. 이내 고개를 치켜들며 동재를 향해 말했다. 오늘 늦을 거야. 동재는 몇 발짝 걸어가다 말고 뒤돌아 정난을 보았다. 오늘 수요일이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나서 정난은 정면을 바라보며 예의 그 미소를 지었다. 동재는 한숨을 내쉬고 나서 정난을 힐긋 보았다. 미소를 띠며 서 있는 정난의 모습이 진열창 안의 마네킹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백화점을 나온 뒤 동재는 또다시 거리를 걸었다. 시간은 넘쳐나고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은지라 걸어서 종로통으로 갈 생각이었다. 황금정을 지나 종로통에 이르자 야시장이 한창이었다. 한밤중 물건을 사는 사람들로 야시장 바닥은 발디딜 틈이 없었다. 동재는 어슬렁거리다가 국수 한 그릇을 사 먹었다. 허기진 배도 채우고 슬슬 거리를 걸어가는데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얼음 과자를 파는 녀석이 보였다. 아이스 깨끼, 시원한 아이스 깨끼. 10살도 안 돼 보이는 녀석이 목청 좋게 외쳤다. 야, 야, 이리 와봐. 남자아이가 어깨에 둘러맨 괴짝을 들썩거리며 한다름에 동재에게 달려왔다. 남자아이는 몰골이 꾀죄죄했다. 빌어도 못 먹은 아이 마냥 새까맣고 깡마른 얼굴에 두 눈만 부리부리했다. 아이스 깨끼 하나 줘봐. 동재는 괴짝에 든 얼음 과자가 제 것인 듯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남자아이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며 동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괴짝을 등 뒤로 고쳐매더니 딱 잘라 말했다. 돈 먼저 줘요. 뭐? 동재는 약이 올라서 녀석의 뒤통수를 3개 후려쳤다. 이 자식이 이 형님을 몰라보고 어디서 허튼 수작이야? 이 형님이 바로 종로통 두식이다. 배두식. 남자아이는 금세 겁에 질린 얼굴로 몸을 움츠렸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얼음 과자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자식, 진작에 그래야지. 그리고 말이야, 이 종로통에서 형님 허락도 없이 장사하면서 넌 세금도 안 내냐? 많이도 말고 오늘치 딱 반만 내놔. 네? 남자아이가 울상을 지었다. 그러나 번들거리는 동재의 눈을 보고는 하는 수 없이 지갑에서 동전을 꺼냈다. 뭐야, 겨우 요거야? 오늘은 정말 장사가 안 됐어요. 남자아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동재는 헛기침을 하고 나서 동전을 받아 바지 주머니 안에 쑤셔 넣었다. 아이의 뒤통수를 가볍게 후려치더니 그만 가보라는 눈짓을 했다. 남자아이는 약이 올라 죽을 맛이었다. 멀찌감치에 서서 숨을 씩씩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동재를 향해 구라파 놈인지 양키 놈인지가 한다는 욕지거리를 흉내냈다. 가운데 손가락을 빳빳이 치켜 세운 채 남자아이가 중얼거렸다. 꺼져. 동재는 얼음 과자를 빨면서 느릿느릿 거리를 걸었다. 주머니에서 짤랑거리는 동전 소리가 몹시 거슬렸다. 이거 모양 안 나는군. 투덜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집으로 들어갈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다. 수요일 밤이니 누나는 또 꼭두 새벽에나 들어올 것이다. 그 작자와 헤어진 뒤 누나는 댄스 구락부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조선 최고 무용수 최승희가 될 것도 아니면서 아주 폭 빠진 눈치였다. 동재는 그런 정난이 못마땅했다. 누나의 모습은 밤거리를 떠도는 여자들처럼 때로는 몹시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젠장. 정난을 생각하자 또다시 화가 치밀었다. 길바닥을 3개 걷어차고는 간판이 내걸린 상가로 걸어갔다. 경성구락부. 입구에 들어서기도 전에 당구알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동재는 주머니에 든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2층 출입구 계단을 올라갔다. 당구장 출입문을 열자 땀 냄새가 훅 끼쳤다. 마주 보이는 곳에 걸린 벽시계가 정확히 밤 10시를 가리켰다. 여기는 관철정 우미관 부근입니다. 극장 건너편 골목길에서 남자 사체가 발견됐으니 즉시 출동해 주십시오. 밤 10시 무렵이었다. 관할 주재소 소장의 전화를 받은 종로경찰서는 순식간에 들썩거렸다. 요 며칠 연이어 야근하던 경찰들한테 또다시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 강 형사는 사토 서장과 함께 우미관으로 향했다. 박 형사도 동행했지만 경찰차를 타고 가는 중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사토 서장은 좁은 차 안에서 연달아 담배를 피워댔다. 종로경찰서 서장 사토는 지독한 골초였다. 니코틴이 낀 누런 이를 보면 한눈에도 애연가임을 알 수 있었다. 사토 서장은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강 형사는 그런 사토의 얼굴을 곁눈질했다. 서장은 미궁에 빠진 지난 사건 때문에 안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다. 5달 전 동대문에서 부녀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동대문 경찰서뿐만 아니라 경성의 모든 경찰관들이 수사에 동원됐지만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 범인은커녕 용의자도 발견하지 못해 숫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경찰의 무능을 질타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세계 최고의 우수한 치안을 자랑하던 대일본제국 경찰의 얼굴에 완전히 침을 뱉는 사건이었다. 그 와중에 이번에는 종로통에서 또다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종로서를 코앞에 둔 관철정 극장 근처라고 했다. 때문에 종로경찰서 서장 사토는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불편할 터였다. 현장에는 이미 선발대 경찰 20명이 출동해 있었다. 번화한 극장 근처라 구경꾼이 수십 명 가까이 몰려들었다. 제복 경찰들이 방어막을 둘러치고 구경꾼들을 통제했다. 경찰차에서 내린 강 형사와 박 형사는 사토 서장을 따라 현장으로 걸어갔다. 형사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체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다. 감식반으로 보이는 이들도 먼저 와서 사체를 확인하고 있었다. 사체를 보고 사토 서장은 옅은 신음을 냈다.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서서 묵묵히 사체를 살폈다. 강 형사가 그 옆으로 다가섰다. 순간적으로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사체의 복부 가운데 칼이 깊숙이 찔려 있었다. 아랫도리로 흘러내린 피가 땅바닥에 흥건했다. 남자는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한쪽으로 꺾고 쓰러져 있었다. 빛바랜 삼배 저고리에 역시 낡은 구두를 신었다. 사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팡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죽은 남자의 것인 듯 보였다. 강 형사는 쭈그리고 앉아 사체 얼굴과 눈높이를 맞췄다. 반쯤 벗겨진 다갈색 중절모 아래로 남자의 이마가 드러났다. 평소 인상을 많이 쓰는지 넓은 이마에 곡괭이로 파놓은 듯 깊은 주름들이 파여 있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 혈색이 선명한 걸 보면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사토 서장이 중얼거리다가 강 형사를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범인은 아직 경성거리에 있다는 증거겠지. 제 아무리 날쌘 놈이라도 멀리 달아나지는 못했을 거야. 강 형사가 일어서서 사토 서장을 쳐다보았다. 사토의 얼굴은 자신만만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축 처진 눈에서 강렬한 빛이 흘렀다. 오늘 밤부터 총력을 기울이라고. 강 형사, 24시간이야. 24시간 안에 경성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범인을 잡아와. 안 그러면 이번엔 참말 옷 벗을 생각하라고. 지난 부녀자 살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였다. 강 형사는 사토의 명령에 습관적으로 넵 하고 부동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24시간이라니 속으로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하긴 놈이 잡혀주기만 하면 24시간이 아니라 1시간 안에라도 사건은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경찰 생활 7년 차인 강 형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저 양반, 우리가 지금 무슨 활동사진 찍는 줄 아나? 막 활동사진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사건이 척척 풀릴 테지. 옆에서 박 형사가 사토 서장의 뒷모습을 보며 투덜거렸다. 그러고는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더니 목을 좌우로 꺾었다. 뚜둑. 뼈에 금이라도 간 듯 목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고보 선후배 사이인지라 박 형사는 둘이 있을 때 강 형사를 형이라고 불렀다.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3년 가까이 그림자처럼 붙어 형사 노릇을 했으니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올해 25인 박 형사는 형사치고는 선이 고운 남자였다. 유행에도 민감한 멋쟁이라 계절에 따라 옷도 잘 차려입고 다녔다. 늘씬한 몸에 윤곽이 뚜렷한 얼굴을 보면 사실 극단 배우를 해도 손색이 없었다. 강 형사와는 4살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말끔한 외모 덕에 좋기 67살은 더 어려 보였다. 참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라는 주위의 성화에도 박 형사는 도통 결혼 생각이 없었다. 따르는 여자들은 꽤 있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와도 연애를 진지하게 하지는 않았다. 뭐 결혼이라는 굴레에 빠져 한 여자에게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요. 결혼을 재촉하는 강 형사의 말에 박 형사는 그렇게 말했다. 강 형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 사람이 최초의 목격자입니다. 제복 경찰이 남자를 데리고 강 형사에게 다가왔다. 인력거꾼이라고 자기 소개를 한 남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어깨를 바르르 떨었다. 강 형사는 30대 초반이나 될 법한 남자를 유심히 살피다가 질문을 던졌다. 몇 시쯤 저 노인을 태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광통교에서 손님을 태울 때가 저녁 8시쯤 됐습니다요. 광통교 근처에서 저 노인을 인력거에 태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요. 옆에서 박 형사는 인력거꾼이 하는 말을 열심히 적었다. 인력거꾼은 행여 죄를 뒤집어 쓰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낯빛이 파리했다. 헌데 사체를 발견한 시간은 밤 9시 50분경이라고 들었어요. 그동안 다른 곳을 들렀나요? 낙원정회를 잠깐 들렀다가 손님께서 다시 관철정으로 가자 하셨습니다요. 하여 시키는 대로 달렸습지요. 낙원정에서 관철정은 아무리 늦어도 20분이면 닿는 곳입니다. 중간에 또 다른 곳에 들렀다는 말이군요. 집요한 질문에 인력거꾼은 억장이 무너졌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자칫 살인범으로 몰릴지도 모를 형편이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침을 꼴깍 삼키고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손님께서 관철정 우미관 근처로 얼른 가자고 했습지요. 헌데 가다가 인력거 바퀴가 고장나는 바람에 한 10분쯤 지체했습니다요. 한 10분 늦어진 걸 보상하느라고 여느 때보다 더 빨리 관철정으로 달려갔습니다요. 손님께서 안 그러면 인력거 값을 깎겠다고 으르렁 댔으니까요. 인력거 값을 깎아요? 네, 첫눈에도 어찌나 구두쇠로 보이든지 저야 무작정 빨리 달렸습지요. 10분이 늦어졌다고 해도 이 거리를 보면 9시 5분이나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시간이지 않습니까? 강 형사의 물음에 인력거꾼은 입술이 바짝 탔다. 그러니까 손님께서 저기 보이는 골목 입구에 내리더니 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요. 헌데 저 노인이 한참이 지나도록 안 나왔다는 겁니까? 그렇습지요. 그래서 제가 애 같아서 가봤지요. 행여 인력거 값을 떼먹고 주랭랑 친 게 아닌가 싶어서요.
헌데 아무리 찾아봐도 손님이 보이질 않는 geb니다. 내 열통이 터져 이 골목 저 골목 마구 헤집고 다녔습죠. 그러다가는 인력거꾼은 몸서리를 쳤다. 사체로 발견된 노인의 얼굴이 떠오른 탓이었다. 인력거꾼은 조금 전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손님께서 피가 낭자해 가지고는 쓰러져 있지 뭡니까요? 혹시나 해서 노인네 팔을 툭툭 쳐봤는데 꿈쩍하지 않더구만요. 하도 놀라서 얼른 가까운 주재소를 찾아가 신고했습니다요. 인력거꾼의 관자놀이를 타고 굵은 땀방울이 뚝뚝 흘러내렸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다. 참, 저 노인이 다시 어디로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뭐 가령 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이라든가. 강 형사는 뒤돌아서려는 인력거꾼에게 한마디 더 물었다. 인력거꾼이 잠시 머뭇대더니 생각난 듯이 말했다. 아, 명치정으로 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요. 9시 반에만 도착하게 해주면 웃돈을 얹어주겠노라 했습지요. 꽤나 급한 볼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좀 전에는 그리 인색하게 굴더니 돈을 얹어주겠다고 해서 의아했습지요. 명치정이라.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오늘 저 인력거꾼 똥줄 한번 제대로 탔겠어요. 박 형사가 인력거꾼의 뒤통수를 보며 말했다. 그때까지 강 형사는 인력거꾼에게서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사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다른 이가 보기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얼굴이었다. 강 형사가 다시금 쭈그리고 앉아 사체를 살피는데 조금 뒤 박 형사가 다급하게 말을 걸어왔다. 이게 사체에서 나온 물건이랍니다. 강 형사는 물건을 올려다 보았다. 어느새 박 형사는 장갑 낀 손으로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겉이 낡은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다. 가방 안에는 동전 몇 개와 수첩이 들어 있었다. 가방을 그대로 두고 튄 걸 보면 범인이 꽤나 마음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하긴 돈은 얼마 들어있지도 않네. 박 형사는 혀를 쯧쯧하며 강 형사가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강 형사는 장갑을 끼고 가방 안에 들어있는 작은 수첩을 꺼내 펴보았다. 시원시원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수십 줄이나 되는 수첩 칸마다 집 주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고리대금업자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 형사는 사체 얼굴을 살폈다. 서서히 경직되고 있는 사체 얼굴은 고집스럽기 짝이 없었다. 툭 붉어진 짙은 눈썹과 입가에 잡힌 주름이 평소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죽는 순간 발악한 것이 분명한 듯 악담은 입술을 보자 기분이 씁쓸했다. 아무래도 그거 임대해준 집 주소 같은데요. 박 형사가 말했다. 강 형사는 퍼뜩 고개를 들고 박 형사를 올려다 보았다. 그러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수첩에 적힌 글씨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수첩 어디에도 명치정이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 집 주인장도 그런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방세를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아이고, 난 언제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으니. 박 형사가 투덜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강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고는 말없이 앞으로 걸어갔다. 형, 뻔한 사건 아니겠어요? 저 노인네 저리 초라해 보여도 임대업자 같은데요. 경성에서 임대업을 한다면 대단히 부자라는 소린데 아마 누군가가 노인네 돈을 노리고 죽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강 형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채 생각에 골몰했다. 사체의 신원을 파악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듯했다.
저런 차림으로 명치정을 가려 했다면 틀림없이 임대료를 받으러 갈 예정이었을 것이다. 신원 파악이 끝나는 대로 노인의 행적을 파악하는 일이 급했다. 그런 생각을 하자 강 형사는 절로 한숨이 나왔다. 오늘도 야근을 해야 할 판이었다. 신혼 6개월에 접어든 아내에게 이번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구차한 변명거리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형, 내가 우미관 근처를 조사해 볼까요? 박 형사가 물었다. 그러지. 그럼 나는 종로통 네거리를 들쑤셔 봐야겠군. 강 형사는 골목길을 걸어갔다. 골목을 나와 우미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내다보는 순간 아내 얼굴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불빛 환한 거리를 두리번거리다 종로통을 향해 걸어갔다. 네거리 근처에 이르자 멈춰서서 상점들을 쭉 훑어보았다. 이 시간에 불 켜진 곳이라고는 유흥업소 몇 군데뿐이었다. 불 켜진 상점 간판들을 둘러보면서 담배를 피워 물 때였다. 느닷없이 1층 카페에서 요란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기물이 퍽퍽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강목 휘두르는 소리, 그리고 비명소리가 흩어져 나왔다. 이런 개자식들. 강 형사는 눈알을 부라리며 후닥닥 카페 출입문을 열고 뛰어 들어갔다. 비좁은 카페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부연 먼지 속에서 건달들 67명이 뒤얽혀 패싸움을 하고 있었다. 앳돼 보이는 남자와 여자 서너 명이 카운터 아래 몸을 숨긴 채 떨고 있었다. 카페에 종업원들인 것 같았다. 이 새끼들 지금 뭐 하는 게야? 어금니를 질끈 깨문 강형사의 턱에 단단한 근육이 붉어졌다. 보나마나 종로통과 명치정 건달패들이 패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상권을 둘러싼 두목들의 패권 다툼에 아래 건달들이 만나기만 하면 피 터지게 쌈질을 했다.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에 건달패들이 동작을 멈추고 강 형사를 돌아보았다. 놈들은 멈칫하더니 삽시간에 고개를 떨구었다. 경성 건달패들 사이에서 강 형사는 물귀신으로 통했다. 한 번 잡히면 절대 놔주지 않고 족치는 바람에 그런 별명이 붙었다. 강 형사한테도 그중 몇몇은 눈에 익었다. 놈들은 상처투성이 얼굴을 하고서 상대를 노려보며 씩씩거렸다. 이 새끼들 이제 보니까 이거 아는 놈들 아냐? 어째 요즘 잠잠하다 했더니. 강 형사가 놈들을 집어삼킬 듯이 눈알을 부라렸다. 마음 같아서는 저런 밥버러지 같은 놈들을 당장 잡아다 쳐놓고 싶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물귀신이라 해도 당분간은 곤란했다. 발등에 떨어진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는 선뜻 일을 벌일 수 없는 처지였다. 너 이 새끼들 영업집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말이야. 주머니 다 털어. 돈 없으면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갈 생각해. 알아들어? 네. 놈들이 허겁지겁 있는 돈을 모두 꺼내 강 형사에게 내밀었다. 강 형사는 카운터 앞에서 쭈뼛대며 서 있는 남자 종업원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자, 여기 받으시오. 저 자식들이 또 난동 부리면 종로서로 전화해요. 다음번엔 아주 족쳐버리고 말 테니까. 강 형사는 놈들을 향해 다시 한번 눈알을 부라리고 나서 카페를 나왔다. 밤 공기가 시원했다.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슥 닦으며 관철정 쪽을 바라보았다. 박 형사는 뭔가 알아냈을까? 그렇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오늘 밤 안으로 뭔가 얻어내기는 틀린 일이었다. 상점마다 문을 꼭꼭 닫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영업 중인 업소를 두어 군데 더 돌아본 뒤 강 형사는 경찰서로 들어갔다. 새벽녘이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대고 있으니 몸이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그만 오전 8시가 다 됐다.
상부에 올릴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화장실 세면대로 가서 세수를 했다. 세면대 거울을 보니 하루 사이에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눈두덩이며 볼때기가 늙은 호박처럼 퉁퉁 부어 있었다. 오늘 저녁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한창 신혼 재미를 느껴야 할 때인데 그러지 못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면목이 없었다. 형, 지금 곧 수사회의가 있대요. 이튿날 복도에서 마주친 박 형사가 강 형사에게 말했다. 어제 내내 자료 조사를 한 결과 죽은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다. 뭐야? 벌써 범인이 잡힌 거야? 그럴 리가요. 부검 결과가 나왔나 봐요. 강 형사는 속사포처럼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 어리둥절했다. 무뚝뚝한 얼굴로 2층 회의실로 걸어갔다. 종로경찰서 간부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형사과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 형사는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8월 27일 밤 10시경에 있던 관철정 4체 신호는 다음과 같이 파악됐습니다. 성명은 김정필, 나이는 62세, 주소는 경성부 다옥정 3번지구, 주택 임대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평북 금광에서 캔 노다지로 3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축적한 자산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0만 원의 재산이라는 소리에 한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다. 그러나 강 형사는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사체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은 밤 9시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길이가 10cm인 단도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비틀어 찌른 자국이며 정확히 급소를 찌른 걸 보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전문가의 소행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형사과정의 발표를 들으면서 강 형사는 손가락으로 양쪽 눈을 지그시 눌렀다. 갑자기 피로가 왈칵 밀려들었다. 첫 예감대로 죽은 노인은 임대업자였다. 그렇다면 뻔한 사건일 것이다. 한마디로 돈에 얽힌 범죄였다. 강 형사가 수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맥이 풀린 것은 그런 때문이었다. 그의 경험에 의하면 돈에 얽힌 범죄만큼 치졸하고 허탈한 사건은 없었다. 죽은 김노인의 집이 있는 다옥정 3번지는 청계천가에 있었다. 오래된 기와집들이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들어섰다. 골목길은 미로처럼 구불구불해서 밤이었다면 찾는데 애를 먹었을지도 몰랐다. 가뜩이나 길눈이 어두운 터라 강 형사는 일찌감치 김노인의 집을 탐문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른쪽으로 꺾어들자 왼쪽 세 번째 집 대문에 문패가 걸려 있었다. 김정필. 김노인의 이름을 읽는데 순간적으로 가슴이 아렸다. 아무리 오랫동안 형사 생활을 했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런 순간인지도 모른다. 대문을 열고 중년 안악이 나와서 강 형사와 박 형사를 맞이했다. 김노인의 며느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안악은 내내 울었는지 눈가가 발갛게 짓물렀다. 종로서에서 나온 강 형사입니다. 이쪽은 박 형사고요. 이 별안간 그런 일을 당하게 돼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숙였다. 강 형사가 건넨 위로의 말에 안악은 사무치는지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님을 그 지경으로 만든 놈을 꼭 잡아주세요. 어머님은 저리 실신에 누워 계시고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것처럼 아찔할 지경이랍니다. 안악은 우두커니 서 있는 두 형사를 번갈아 보며 다짐받듯 말했다. 꼭 담은 인매가 야무져 보이는 안악이었다. 그럼요. 이 범인을 잡으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으니까 곧 잡힐 겁니다. 그 점은 걱정 마십시오.
근데 아주머니께 몇 가지 여쭐 게 있어요. 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학이 입을 굳게 다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을 잡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이야기해 줄 작정이었다. 아버님께서 그저께 외출하셨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신다고 했나요? 정오 무렵에 점심을 드신 뒤에 방세를 받으러 가셨어요. 헌데 허탕을 치신 바람에 저녁 무렵에 다시 외출하셨지요. 그러다가 그만. 그러면 혹시 명치정에 들르겠다고 하셨나요? 안학이 복받치는 감정을 누르고 형사를 멀뚱히 바라보았다. 어, 명치정에 가신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요. 아니면 혹시 아버님께서 가끔 명치정에 나가신 적이 있었습니까? 다그치는 물음에 안학은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물었다. 왜 자꾸 명치정을 물고 늘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얼굴이었다. 잘은 모르겠는데요. 명치정에 다니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방세를 받으러 나가는 길에 종종 친구분들을 만나서 종로통에서 약주를 드시고 온 적은 있었지요.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논일다 오시곤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건가요? 안학이 정색하며 물었다. 에? 아닙니다. 그저 뭔가 작은 실말이라도 잡으려고 저희도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강 형사는 고개를 돌려 죽 들어선 방들을 훑어보았다. 주인집을 빼고 세 가구가 살고 있었다. 세 가구가 새들어 사는 모양이죠? 방 안이 텅 빈 듯한데 다들 일하러 갔나 봅니다. 강 형사는 무심한 척 질문했다. 안학이 몹시 예민한 듯 보여 더욱 말 꺼내기가 조심스러웠다. 공연히 말투에서 암시를 주거나 한다면 안학은 아무 죄도 없는 세입자들한테 의혹을 품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마주 보이는 방에 사는 젊은 부부는 내외가 식당에서 일을 한대요. 남대문통에 있는 설렁탕집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옆방 사는 이는 과부인데 온종일 남의 집 살림을 살아주다가 저녁 무렵에야 들어온답니다. 그럼 저 방은요? 문간방에는 남매가 살아요. 아마 동재군은 지금 방에 있을 거예요. 자고 있을 게 뻔하지만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그제 방세 문제로 아버님께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참, 누나 정난 양은 명치정 백화점에서 일을 한다지요? 마스코시 백화점 신사부 점원이라고 그랬어요. 강 형사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박 형사를 보았다. 박 형사와 눈이 마주치자 다시 허공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다. 이거 마음도 편치 않으실 텐데 수고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문간방에 사는 청년을 만나보고 우리는 좀 돌아가겠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다. 안학도 인사를 한 뒤 대청마루로 올라가 안채로 들어갔다. 문간방으로 몇 발짝 걸어가는데 박 형사가 다가와서 속삭였다. 저 죽은 김노인에 대한 평판이 영 좋지 않아요. 세입자들을 미리 만나고 왔는데 막 하나같이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강 형사가 박 형사를 실컷 보았다.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방세가 밀리면 석 달까지는 봐주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영락없이 내쳤답니다. 갓난아이가 있는 집까지 모조리 다요. 어쩌면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일 수도 있겠어요. 그제야 강 형사는 집게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눈을 부릅떴다. 박 형사는 멋쩍어 짐짓 헛기침을 했다. 저 박 형사, 문간방으로 가보자고. 강 형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노기가 배었다. 속수무책인 사람을 파트너로 두고 있으면 피곤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가끔씩 박 형사는 천진할 정도로 눈치가 없었다. 강 형사는 새삼스레
박 형사의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잘 다려입은 와이셔츠에 반지르르한 감색 양복을 빼입고 있었다. 아이고, 저 차림으로 어떻게 도망치는 놈들을 잡으려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고 올라왔지만 헛기침을 하고 나서 문간방 쪽으로 걸어갔다. 저 계십니까? 박 형사는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긴장한 얼굴로 방 주인을 불렀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이번에는 방문을 툭툭 두들겼다. 조금 지나자 청년이 게으른 동작으로 미닫이 문을 열었다. 오전이 한참 지난 시간인데 막 잠에서 깨어난 듯 몰골이 부스스했다. 졸음에 겨워 제대로 뜨지도 못한 눈이 썩은 동태 눈깔처럼 흐리멍덩했다. 우리는 종로서에서 온 형사들인데 잠깐 시간 좀 내주겠나? 형사라는 소리에 동재의 눈이 크게 벌어졌다. 남자 둘이 버티고 서서 자기를 내려다 보았다. 말을 건 사람은 호리호리한 체격에 말쑥한 차림이었다. 조금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중간 키에 몸이 꽤 다부진 사람이었다. 동재는 두 형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웃옷을 부랴부랴 챙겨 입었다. 그 사이에 강 형사는 방 안을 휘둘러 보았다. 벽에 옷가지가 잔뜩 걸려 있었고 벽면을 따라 화장되며 작은 옷장들이 줄줄이 놓여 있었다. 비좁은 방 안이 살림살이로 미어터질 지경이었다. 화장대 위에 놓인 화장품들을 바라보았다. 올망졸망한 화장품 용기 중에서 자개암으로 된 분통이 눈에 들어왔다. 박가분이라고 불리는 저 분통은 요즘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화장품이었다. 무뚝뚝한 강형사조차도 연애 시절 아내에게 선물한 적이 있었다. 그저께 김노인이 방문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고 하던데 무슨 일로 그랬나? 강 형사는 물음을 던지고 나서 동재의 얼굴을 살폈다.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녀석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그야 뭐 밀린 방세를 내놓으라고 했지요. 뭐 사는 꼴이 이렇다 보니 방세를 좀 밀렸지 뭡니까요? 다른 말을 한 건 없고. 다른 말이랄 게 뭐 있겠어요? 사흘 안에 방세를 안 내놓으면 짐 싸라고 그랬죠. 그러고는 맨날 하는 잔소리를 퍼버댔어요. 잔소리라면 어떤 종류의 이야기였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동재는 강 형사를 쓱 올려다 보았다. 그젯밤에는 한 집 사는 집주인이 죽더니 오늘은 일찍부터 형사들이 찾아와서 꼬치꼬치 캐묻고 있다. 가뜩이나 죽은 영감쟁이 얼굴이 떠올라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사흘을 기다리겠다는 그의 말이 귀신의 곡성처럼 자꾸만 귓가에서 맴돌았다. 혼자 잠을 자는데 기분이 오싹해지면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뭐 이를테면 방문을 노크도 하지 않고 벌컥 열고는 야 이놈아 내가 너만 했을 적에는 지게를 지고 50리를 오갔어. 그래도 밥 벌어먹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야. 뭐 이런 식이었죠. 동재의 악다구니 흉내에 박 형사가 피식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강 형사는 표정이 달라지는 것도 없이 다른 질문을 던졌다. 어면 김노인을 본 게 몇 시쯤이었나? 낮 12시 반쯤 된 것 같았어요. 자네는 내내 집에 있었고? 노인네가 깨우는 바람에 저도 일어나서 그 길로 명치정회를 갔어요. 거기 조선 취인소에 제가 요즘 재미를 붙이고 있어서 말이죠. 그래? 그럼 그 뒤로는 뭘 했나? 조선 취인소에서 얼쩡거리다가 동무 영다리 녀석하고 거리에서 죽치고 앉아서 놀았어요. 그리고 7시쯤 해서 그 녀석은 카페로 일하러 갔고요. 저는 누나를 만나러 미스코시 백화점으로 갔어요. 누나가 거기 점원으로 일하거든요. 백화점에서 좀 있다가 나왔죠 뭐. 차비를 아낄 겸 종로통까지 걸어오면서 야시장 구경 좀 하다가 당구장에 들러서 당구를 몇 판 쳤어요.
당구장 이름은? 강 형사의 끈질긴 질문에 동재는 마침내 화가 벌컥 치밀었다. 아니, 형사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 너한테만 이렇게 묻는 게 아니야. 김노인 주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탐문하고 있어. 뭐 그래야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겠어? 자, 화 풀고 대답해 봐. 당구장 이름은 경성구락부예요. 거기 10시쯤 도착해서 자정 무렵까지 당구를 쳤다고요. 됐습니까? 동재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아 부르퉁했다. 열심히 대화를 기록하던 박 형사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동재를 보았다. 근데 누나는 그저께 밤 몇 시에 들어왔나? 글쎄요. 누나 이야기를 꺼내자 동재 눈빛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 정난이는 그저께 밤 외박을 했던 것이다. 그대로 백화점에 출근했는지 어젯밤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바람만 잔뜩 든 계집애 같으니라고. 동재는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잠시 머리를 굴리다가 둘러댔다. 밤늦게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몇 시쯤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비몽사몽이어서 말이죠. 수요일이면 구락부 모임이 있어서 원래 늦게 들어와요. 수요일? 구락부? 어떤 구락부지? 동재는 강형사를 올려다보다 하는 수 없다는 듯 툭 내뱉었다. 댄스 구락부래요. 근데 제가 좀 바쁜데 아직 물어볼 말씀이 더 있으십니까? 녀석은 지루한지 슬슬 꽁무니를 뺐다. 그래, 이야기 잘 들었다. 혹시 더 물어볼 말이 있으면 또 찾아오마. 동재는 방문을 쾅 소리 나게 닫았다. 또 찾아온다니 정말이지 달갑지 않은 소리였다. 형사들이 방문을 두들기며 꼬치꼬치 캐물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았다. 에라, 명치정에나 나가자. 머릿속이 복잡한 김에 동재는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조선 취인 소르나가 무리에 끼어볼 생각이었다. 오늘은 영다리 녀석한테 돈을 빌려서 도박판에 낄 참이었다. 돈줄을 단단히 물었는지 녀석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선 취인소 앞에서 얼쩡거렸다. 세수를 하고 들어오면서 동재는 주인댁 대청마루를 보았다. 스산한 대청마루를 내다보는데 문득 마루 끝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던 김노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김노인은 언제나 곰방대 담배를 피웠다. 필터 담배를 피우는 시절에 곰방대를 물고 있는 노인의 모습은 고리타분하게 짝이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햇살을 받으며 느긋하게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는 김노인의 모습은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괴팍하고 인색한 평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기처럼 해맑아 보이기까지 했다. 어쩌면 전 재산을 털어 산 금광에서 운 좋게 노다지를 발견하던 때를 회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인생 뭐 있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동재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중얼거렸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어제 김노인 소식을 듣고 난 뒤 줄곧 기분이 찜찜했다. 허전하다고도 깨름칙하다고도 할 수 없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사사건건 참견하고 들었던 김노인의 죽음이 동재에게 충격을 준 건 사실이었다. 게다가 죽은 방식 또한 너무나 끔찍했다. 그 영감쟁이 하필 칼에 맞아 죽을 게 뭐람. 살해 현장을 목격한 사람처럼 동재는 두고두고 소름이 끼쳤다. 한편 강 형사는 골목길을 벗어날 때까지 입을 다물었다. 생각에 골몰한 채 박 형사를 조금 앞질러 걸어갔다. 막 김노인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그 많은 돈을 은행에도 집어넣지 않았답니다. 괴짝에 넣어서 은밀한 곳에 보관했대요. 세상에 돈의 행방을 집안 식구들도 모른다지요. 아무튼
조선 제1의 거부 이용익처럼 될까봐 겁을 집어먹었다나 봐요. 박 형사가 흘리는 말에 강 형사는 멈칫 돌아섰다. 이용익? 네, 그 외에 제1은행 33만 원 예금 실종 사건 말이에요. 재작년이었던가요? 그의 손주가 돈 찾겠다고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간 이자까지 합해서 80여만 원을 찾겠다고 소송을 걸었대요. 아, 금광재벌 이용익 말이군. 근데 그자 돈이 결국 어떻게 됐나? 이용익 손주가 제1은행하고 조선총독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결국 한 푼도 못 받고 막을 내렸대요. 그래도 그 사람 집념 하나는 대단했어요. 조선총독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최초의 조선 사람 아닙니까? 은행에 예금한 돈이 다 실종되고 참말 떡 주무르듯이 잘도 주물러 대는군. 이젠 있는 사람들도 믿을 데가 없어서 돈 뭉치 싸들고 안절부절 못하겠구먼. 그러게 말입니다. 조선 총독부나 제1은행이나 둘 다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수작 아닙니까? 손주가 소송을 걸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요. 박 형사는 흥분했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강 형사는 다시금 묵묵히 걸어갔다. 대로변에 이르자 멈춰 서더니 박 형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저 박 형사, 아까 그 청년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역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건들건들한 놈 말이죠. 동재라고 했어요. 오늘 그 녀석 뒤 좀 따라가 봐. 그저께 현장 부재 증명도 조사를 좀 해보고. 아니, 그 녀석 친구가 일하는 카페부터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아무튼 낱낱이 알아보라고.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어떤 사건에 꽂히면 해결을 볼 때까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8살이나 어린 형수님이 머리 싸매고 알아 누워 있는 것도 이해가 갔다. 일에 빠져 아내 보기를 돌덩이 보듯 할 터인데 골이 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박 형사는 그런 강 형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 형사를 돌려보내고 나서 강 형사는 남촌 쪽을 내다보았다. 남산 아래로 높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미스코시 백화점이라. 주요 상권이 종로통에서 본점과 명치정으로 넘어가면서 그 거리에는 백화점들이 들어섰다. 미스코시, 조지아, 미나카이, 히로다. 종로통에 있는 백화점은 몇 년 전 동아백화점이 폐업하면서 지금은 화신백화점 한 군데뿐이었다. 미스코시는 경성한 백화점 중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건물 외관이 멋스러울 뿐만 아니라 매출에 있어서도 다른 백화점을 몇 배나 능가했다. 그 백화점에서 녀석의 누나가 점원으로 일한다고 했다. 꽤나 잘 나가는 신여성일 터였다. 강 형사는 일면식도 없는 녀석의 누나가 그려졌다. 눈부시도록 세련된 용모에 도도하기 이를 데 없는 여성일 터였다. 그도 그럴 것이 백화점 점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미모와 교양을 갖춘 요즘 젊은 여성들의 꿈의 직장이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녀석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누나에 대해 물을 때 빤질거리던 녀석의 눈빛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 틀림없이 뭔가 캥기는 게 있었다. 강 형사는 여전히 명치정 거리가 마음에 걸렸다. 경찰서로 들어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전차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하은경 작가의 장편 소설 황금열광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고 계십니까? 낭독은 여기까지만 해드리는데요. 그 이후에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직접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비룡소 출판소에서 나온 황금열광이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검색이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이 구매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좀 더 손쉽게 책을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 낭독을 허락해 주신 하은경 작가님과 비룡소 출판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